하늘이 원망스러운 여름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경상도 함양 고을에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모내기철이 지나도록 논바닥은 갈라지고 밭은 황토빛 먼지만 날렸습니다. 농부들은 새벽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만 그들을 비웃는 것 같았지요. 마을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저수지는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소들은 먹을 풀이 없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얼대는 소리조차 낼 힘이 없었어요. 마을 어귀에 사는 70노인 황 씨는 60평생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린 게야. 이러다 온 마을이 굶어 죽겠어. 황 씨의 말처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하는데 봄에 씨 뿌릴 곡식까지 꺼내 먹은 집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남은 양식이라도 아껴 쓰며 버텨보려던 백성들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 변만철은 50대 초반에 살집 있는 남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지만 학문보다는 처세술에 능했고 백성보다는 자기 주머니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가뭄 소식을 듣자마자 관아 대청마루에 앉아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올해 세금 징수 날짜를 앞당겨라.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또 날이 그게 올해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백성들이 거둬들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제 지역은 세금을 감면해주라는 지침이 있사온데 변만철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제 지침? 내가 언제 그런 걸 물어봤나? 세금은 세금이야. 못 내면 잡아들이면 되는 거고. 어서 공문 돌려라. 이방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함양 고을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의달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가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둔다. 굶주린 백성들 사이에서 그 방을 읽은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금 납부 기한이 되던 날 아침 관아의 아전들이 마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끌려간 건 마을 한가운데 사는 박 씨였어요. 40살의 농부로 아내와 노모 그리고 어린 자식 셋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수확이 전혀 없었던 그는 낼 세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아전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마루에 앉아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세금 내놓아라. 없소. 올해 농사가 전멸이라 아무것도 없소. 없으면 잡아가는 수밖에. 박 씨의 노모가 아전의 발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제발 봐주시오. 우리 아들이 없으면 이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요. 제발. 아전은 노모를 발로 밀쳐내고 박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내는 아전에게 매달리다 마당에 쓰러졌고요. 그날 하루에만 마을에서 장정 12명이 잡혀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아버지가 없는 집, 아들이 없는 집마다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을은 순식간에 통곡의 땅이 되었습니다. 황 씨 노인은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그 무렵 함양 고을로 이어지는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헌 삿갓에 묻은 도포 자락. 발에는 흙먼지가 잔뜩 앉은 집신. 봐서는 시골 훈장이나 몰락한 선비쯤으로 보였지요.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있었고요. 나그네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텅 빈 논바닥, 그리고 힘없이 담장에 기대 앉은 사람들. 그 나그네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일부러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낯선 나그네를 경계했지만 박문수가 말을 부드럽게 걸어오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황 씨 노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 양반, 이 마을에 오래 있을 생각이라면 빨리 떠나는 게 낫소. 요즘 아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거든. 세금 못 낸 사람은 죄다 잡아가고 있소.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세금을 걷는다고요? 걷다뿐이요. 더 심한 건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다는 거요. 사또 주머니로 들어가는 몫을 따로 떼는 거지. 나라에선 재해 감면 지침을 내렸다는데 이 고을에선 그런 거 없소. 박문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잡혀간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 관아옥에 갇혀있지요. 세금 낼 때까지 안 풀어준다고 하던데 낼 돈이 없으니 그냥 갇혀있는 거요. 그 집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황씨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저녁 관아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관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요. 사또 변만철은 대청마루에서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에는 갖가지 음식이 가득했어요. 생선구이, 갈비찜, 전복, 식혜. 불과 마을 몇리 밖에서 백성들이 죽을 끓일 쌀도 없어 굶주리는 동안 관아에서는 잔치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전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어요. 사또 날이 잡아들인 자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알아서 해. 나한테 올 얘기가 아니잖아. 그리고 날이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잦아옵니다. 암행어사라도 내려오는 날엔. 변만철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암행어사. 내가 한양에 손이 없는 줄 알아. 걱정 붙들어 매. 어서 나가봐. 박문수는 담장 밖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품속의 마패를 꼭 쥐었어요. 그날 밤 박문수는 관아 이방을 몰래 만났습니다. 이방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박문수가 신분을 밝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어사날이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제발 목숨만.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 딴 장부를 보여줘야 한다. 이방이 내어놓은 세금 장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세금 액수는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에게 거둔 금액은 그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됐습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사또 변만철의 사유재산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재해감면보고서는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고을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지요. 박문수는 장부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 아전들이 모여 오늘의 업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또 변만철은 늦잠을 자고 막대청에 나와 하품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그 허름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마패가 들려 있었고 목소리는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관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전들이 와르르 무릎을 꿇었어요. 변만철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지요. 이게 무슨... 박문수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변만철. 가문 피해 고을에서 세금을 감면하라는 나라의 지침을 어기고 오히려 규정을 넘는 세금을 불법으로 걷어 사복을 채운 죄. 죄 없는 백성을 옥에 가둔 죄. 재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죄. 모두 증거가 있어. 변만철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쪽 눈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어요. 어사날이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한양에 계신 이판 대감과 저는 각별한 사이라서. 그 이판 대감도 이번 감찰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변만철의 입이 닫혔습니다. 박문수의 명령 한마디에 관아 옥문이 열렸습니다. 열이틀 동안 갇혀있던 장정 12명이 하나씩 나왔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오간에서 얻은 병으로 부축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이 관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씨가 나오자 그의 노모가 달려들어 아들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박 씨의 아이들도 아버지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황씨 노인은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박문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박문수가 손을 저었어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앞으로 새 사또가 오면 재해 감면도 제대로 이루어질 거요. 조금만 더 버텨보시오. 변만철은 그날로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됐습니다. 관아곡간에서 나온 불법 세금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됐고
나라에는 이 고을의 재해 실태가 정확히 보고됐습니다. 며칠 후 긴급 구휼미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아침 박문수는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조용히 집신을 신고 다음 고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황씨 노인이 새벽 우물가에서 우연히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이 굽혔어요. 박문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길로 사라졌지요. 터벅터벅 묵묵히. 다음 굶주린 백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박문수가 살았던 시대 조선 사회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있는 한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박문수를 기억하는 건 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굶주린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 당연한 일을 그는 평생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시절 전라도 남원 고을 어느 마을에 국화꽃이 마지막 꽃잎을 떨구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산자락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지만 마을 안 어느 집 한 채만은 그 아름다운 가을빛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16살 소녀 오기가 살고 있었어요. 오기의 아버지 이씨는 본래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일꾼이었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기가 어릴 때는 등에 업고 논두길을 걸으며 노래도 불러줬지요. 그런 아버지가 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몸살인 줄 알았는데 의원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중한 병이요. 약을 쓰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소.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의 농사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오기 어머니는 발이 닳도록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선뜻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마을 부자 최참봉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점잖고 너그러운 척했지만 실상은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데 선수였지요. 그는 오기 어머니가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이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돈을 빌려드리리다. 얼마나 필요하오? 어머니는 반색했어요. 참봉 어른 정말이십니까? 약값이 10량만 있으면 되는데. 최참봉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량이야 어렵지 않소. 그런데 문서를 하나 써야 하오. 혹시라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형식상의 절차요. 어머니는 그를 몰랐습니다. 최참봉이 내민 문서를 찬찬히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원금 10량을 갚지 못할 시 매달 이자로 2냥씩 추가한다. 만약 기한 내에 전액을 갚지 못하면 이씨 가문의 딸을 종으로 넘긴다. 오기 아버지는 약을 쓰고도 결국 여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참봉의 빚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어요. 10량이 석 달 만에 22냥이 됐고 반년이 지나자 40냥이 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최참봉은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한이 지났소. 문서대로 해야겠소. 그 소식이 마을에 퍼지던 날 오기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루를 쓸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하지만 손이 떨려 빗자루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보다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오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살리려고 한 건데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둘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이웃이 최참봉에게 찾아가 사정을 봐달라고 했지만 그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문서가 있는데 내가 왜 봐줘야 하오?
법대로 하는 것뿐이요. 오후가 되자 최참봉의 하인들이 이 신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참봉의 손에 문서가 있었으니까요. 오기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술은 꽉 깨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헌 삿갓의 낡은 도포, 집신 차림의 나그네였어요. 아까부터 주막에 앉아 국밥을 먹으며 마을 분위기를 살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막 주인 노파가 오기 사연을 모조리 들려줬거든요. 눈물을 훔치면서요. 그 나그네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최참봉과 하인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요. 최참봉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신은 누구요? 이건 우리 사사로운 일이요. 사사로운 일이라고 했소? 내가 듣기로 이자가 원금의 서너 배가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사로운 일이요? 최참봉 옆에 있던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박문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선 법전에 명시된 최고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시오? 연이자 3할이요. 그런데 당신이 거둔 이자는 그 수십 배요. 이건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요.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띄었어요. 법이요? 허허, 당신이 뭔데 법을 들먹이는 거요? 어디 가서 고발이라도 해보시오. 이 고을 원님이 내 친척이라오. 박문수가 조용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박문수의 손에서 번쩍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마패였어요. 임금님의 명을 받아 전국을 순찰하는 암행어사에게만 주어지는 그 마패. 암행어사 박문수요. 그 순간 최참봉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어사나리. 박문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최참봉, 이 문서를 보시오. 원금 10량에 매달 2냥씩 이자를 받은 것, 그리고 미성년 양인을 종으로 삼겠다는 조항. 이것이 법의 어긋남을 아시오? 최참봉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건 서로 합의한 것이라서.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용을 숨기고 받아낸 문서는 합의가 아니오. 사기요. 최참봉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문수는 최참봉의 손에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그것을 찢었어요. 찍찍. 문서 조각이 가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오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 얼굴로. 보따리를 꼭 쥔 두 손에서 힘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어요. 최참봉, 당신이 이 가족에게 불법으로 걷어들인 이자를 모두 돌려주시오. 원금 10량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거요. 그리고 이 고을 원님, 내가 직접 만나볼 것이오. 친척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니. 최참봉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크게. 누군가 옳소. 잘 됐소. 하고 외쳤습니다. 오기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기도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마을 이웃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셨어요. 어머니가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박문수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무릎은 꿇지 마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리,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기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박문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지요. 그날 오후 박문수는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고을 원님 정씨는 최참봉이 친척이라는 말을 들은 터라 처음엔 느긋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박문수가 마패를 꺼내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박문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이 고을에서 불법 고리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걸 알고 계셨소?
그리고 그 가해자가 원님의 친척이라는 것도 알고 있소. 이 사실을 한양에 보고할 것이오. 정원님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첫째, 최참봉이 불법으로 거둬들인 이자를 피해 가족에게 즉시 반환할 것. 둘째, 고을 내 모든 대부 문서를 검토하여 불법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할 것. 정원님은 고개를 조아리며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박문수는 관할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고을도 오래 두고 볼 일이로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오기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온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똑같은 하늘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솥에서 밥 익는 냄새가 마당까지 퍼져왔어요. 별것 아닌 냄새인데 그날 저녁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주막 쪽을 바라봤더니 아까 그 나그네가 다시 보따리를 짊어지고 마을을 떠나고 있었어요. 오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가 그 뒷모습을 향해 깊이 절을 했어요. 나리 감사합니다. 박문수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손만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사라졌어요. 노을 속으로 묵묵히. 오기는 훗날 평범하게 시집을 가고 아이들을 낳고 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중에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어머니, 어릴 때 가장 무서웠던 날이 언제예요? 오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16살 가을에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서려던 날이란다. 그럼 가장 고마운 날은요? 그날. 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같은 날이에요? 오기가 빙긋 웃었습니다. 응. 가장 무서운 날이 가장 고마운 날이 됐어. 세상엔 그런 사람이 있단다. 지나가다 그냥 못 보고 멈추는 사람. 박문수라는 어사가 그런 사람이었지. 박문수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못 보고 멈추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멈춤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